한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악재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경제라도 좋으면 상세하고 환율이라도 안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면 롯데야 돈 벌어 이 얘기만 들어왔지만 착각인 거예요. 노원 땡땡 아파트 부담금 막 5억 7억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5억을 더 내? 그럼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 한 9개월 정도 상승 곡선 타다가 유동성 확보가 안 되니까 다시 9월 달부터 추석 이후부터 하락을 했죠. 그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요즘 뭐 약간 상승한다, 바닥 짚고 반전했다는 지표가 뜨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 대출론이 있잖아요. 그 대출론이 조금 힘을 쓰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한 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보면 작년 9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으니까 4개월, 5개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 3월, 4월, 5월 정도 조금 상승 곡선 그린 것 같다가 6월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 다시 시장이 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특히 총선이 지금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주택 소유자, 투자자, 또 나아가서 투기자 입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려면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라든지 공시가 완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부자 감세라는 약간 비판도 받지만 다주택자나 시장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총선이 이제 결과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대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게 됐죠. 그렇다면 소유자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매도 어떤 심리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그런 현상은 좀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라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매물의 증가와 함께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월, 3월은 좀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신생아론 때문에. 정부의 또 대책도 있었고요. GTX 뭐 발표라는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을 던져놨었는데 총선 전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량의 증가한 수준이 예년 평균의 반토막 수준의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펀더멘탈이 되게 약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계열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매물입니다. 매물 증가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거래량 증가의 어떤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지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생아론에서 대출한 내용 중에 60% 가까이가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갈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한 60% 정도가 원래 한 집을 갖고 있던 분이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사면서 원래 집은 팔겠다라는 어떤 약정하에 새로운 집을 샀을 때 대환대출이 또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집을 산 거래량 증가 자체가 사실은 또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그러면 그 상태라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증가하잖아요. 매물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매물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증가량보다 더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파는 것보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현재 실수요자, 이렇게 원래 집이 있었는데 대환대출이 아니라 무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살려는 수요가 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적을까요? 매물은 늘어가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높지도 않은데 왜 사는 사람이 적을까? 작년에 최고점 대비 특례론으로 인해서 90%까지 회복된 지역이 많아요. 일부 지역은 그대로 뭐 60%, 70% 선에 머물고 있지만 그 지역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거예요. 다시 회복된 지역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최고점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부족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갖고 있는 유유 자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더 약해졌는데 주택 가격은 작년에 많이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더 벌어지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약한 겁니다.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나와요. 매물량 증가, 입주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하반기에는 정말 조심하시고 천천히 시장을 보셔야 되고 PF 문제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조정의 시간이 좀 빨리 시작되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 은행장들의 몇 분들이 계속 6%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장들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 정책을 쓰면서 물가가 뭐 안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파월 장관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여러 얘기들을 더 섞어서 던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워딩도 좀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마지막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데이터라는 얘기를 항상 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최근에 지표들을 발표하는 순서들이 한 달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게 고용지표하고 PPI, PMI, 그 다음에 CPI 정도 보거든요. PCE까지 보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30만 3천인가로 깜짝 증가분이 나오니까 시장이 그날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게 이제 PPI하고 PMI인데요. PPI는 여러분들 아니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들의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원가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팔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물가를 또 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보이니까 CPI가 그럼 다음 달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또 이게 충격을 줬는데 PMI라고 있습니다. 생산자 구매관리지수라고. 이건 뭐냐면 50이라는 기준선을 두고 50일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좋게가 나왔어요. 엊그제 또 CPI가 발표했거든요. 예상치를 초월했습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벌써 한두 달, 이게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도리어 다시 상승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행장들 중에 몇 사람 또 전문가들 몇 분들이 금리 인하 이거 섣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잡힌다는 느낌이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자꾸 주니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 6월은 물 건너갔고 7월도 결론은 그 뭐예요?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세계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안 가라앉았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또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유가는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또 주잖아요. 물가에 포함되는 어떤 인덱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저렴한 인건비로 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조금 물가 안정이라는 거기에 좀 취했었다가 결국은 경제는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었거든요. 이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이 저금리 효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1, 2년 만에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가 위기가 터지면 내리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지 미국의 금리 인하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린다 할지라도요. 예전에 1995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이클이 있었는데 내리고서 시장을 체크합니다. 내려서 시장을 0.5나 0.25 조금씩 내리면서 시장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는데 물가 안정되는 게 불안하면 다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소프트 랜딩의 역사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시면 지금 금리나 기대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앞으로 이게 6개월, 1년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되고 미국이 내려도 우리나라는 또 내릴 여력이 좀 약합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가 좋다 보면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열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더 인상하잖아요. 그때 위기가 터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얘기니까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반면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이라든지 중국 특히 통화의 가치가 약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환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전 세계가 지금 달러로 기준으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그 나라들 금리를 인상해야지 물가를 잡히잖아요.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보존해 줘야 되니까 이런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악재인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제로 한국 환율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너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유가가 쉽게 안 잡히는 이유가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유가가 10%를 내렸는데도 환율이 10% 올라가면 유가는 안 내리잖아요. 그죠? 들여오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데이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업체 수출 활력을 돕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때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입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어떤 부담이 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 환율이 낮아가지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시대가 좀 지났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100% 제조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제3무역을 많이 해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국가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우리 미국의 금리 상승과 금리 고착화, 경제가 좋아진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사실 부담입니다. 사실 좋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수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수출할 때 수출 업체들은 좋아요. 일부 업체,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의 상승 여력은 또 약해지는 연결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같이 보셔야지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경기가 좋았으니까 우리 수출이 늘어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똑같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까요? 당연히 더 좋은 나라에 하겠죠. 그런데 이자가 더 높아요, 지금 금리가. 그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좋고, 통상적으로 원래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여지껏 대충 2% 정도의 지정학적 갭 리스크 때문에 2% 정도 갭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정도 환율이 역전된 적이 있어요. 금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 수출이 뛰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우리가 워낙 경제가 좋은 거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경제라는 요인이 들어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도 많고 주식 가치도 오르니까 금리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경제도 미국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투자가 빠져나가면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외환의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연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한국 금리도 올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못 올리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금리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죠. 많이 오르면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PF 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영끌도 그렇고. 근데 그거가 터졌을 때 어떤 손해하고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의 내용을 갖다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좀 크거든요, 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따라 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빨리 올렸다라면 PF가 정리가 되고 올리면 물가는 안정되니까 경제 펀더멘탈에 다시 좀 안정적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죠. 건설사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이 슬픈 현실을 맞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예전처럼 경제라도 좋으면 그만하면 상세하고 환율이라도 안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사에서 보시면 재건축 현장들에 대해서 조합과 건설사가 좀 이견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고분양가에 대한 기준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원가가 더 들어가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익성이 줄잖아요. 이자가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요즘 건설사들이 꺼리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 분양이 약간 아슬아슬하잖아요.
물론 핵심적 몇 개 빼고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현재 이 조합과 건설사의 어떤 공사를 짓게 되면은 시공비를 받잖아요. 시공비를 받는 방식이 계약을 할 때 분양불기성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분양률이 만약에 70%가 됐어요. 그럼 70%만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럼 공사비를 다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분양불도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들어오잖아요. 중도금, 잔금. 근데 공사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성도 있고 30%는 분양이 계속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비를 빨리 받지 못하고 완공이 되고 지금처럼 미분양이 나면 계속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이자 돈이잖아요, 또.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 분양불 기성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금의 분양시장 현황을 봤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 조금 고분양가거나 이 조건이 그 와중에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10%가 됐을 때는 5%를 받고 뭐 이런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꺼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회사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느 회사는 분양률이 60% 이상이면 무조건 시공비를 다 받는 조건 이런 거 계약을 해요. 이런 데들은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시장,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연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비 상승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공사비 지급의 어떤 방식에서 건설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조합과 이견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 꺼리기 시작한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총선 이후로 그 완화에 대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안전진단도 그렇고요. 안전진단 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진행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좀 언론들도 좀 일조를 했죠. 잠시 펌핑됐지만 시장이 알고 보니까 안전진단 폐지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앞에 그 안전진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거쳐야 이 순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합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순서대로 가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 플로우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전진단 없이 하라는 얘기로 던졌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다가 사업시행인가라는 시점이 왔을 때 받으라는 거예요. 늘려놓은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전진단 없이 막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거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죠, 이 자체가. 근데 그걸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런 재건축 규제안의 정상적인 방법 아닌데 이게 정부 여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총선에서 됐다라면 법을 고칠 수가 있겠죠. 이게 안전진단이 법조항입니다. 개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총선에서 집권 정부가 아니라 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강화하는 추세를 성향을 띠고 있어요. 집이 멀쩡한데 왜 부시냐 이거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안전진단 폐지가 안 되는구나를 시장에서 알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뭐 공시가 완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법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앞으로 이게 시장이 재건축 이게 더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고 안 좋아지겠구나. 사람들이 덜 찾겠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뜻을 펼쳤었는데 그것이 지금 막힌 거죠. 총선 이후에. 막혔으니까 이제 시장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수익성도 뭐 담보가 되지 않고 시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국면으로 좀 시간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집이 땅이 100원이고 건축비가 100원이면 200원의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300원에 분양을 하면 100원이 남는 걸 가지고 건축비 100원을 메꿀 수가 있죠. 100원이 남으면. 그럴 때 이제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 있잖아요. 내가 돈 안 들이고 분양한 걸로 돈을 갚으니까 내가 낼 돈이 없이도 집을 지니까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비가 15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50원을 내야 되잖아요. 내 돈을. 그게 이제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너무 높이 올라서 추가 부담금이 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노원 땡땡 아파트 부담금 막 5억, 7억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현재 집 살고 있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갑자기 5억을 더 내? 그럼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맥히는 거예요. 조합 재건축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의하시는 분이 다들 5억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쉽지 않겠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만큼 다음 사람이 그걸 살 때 감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2억, 1억.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그만큼 내려와줘야 그나마 부담금이 줄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조금 다르지만 용적률이 보통 200에서 220% 현장들, 이런 현장들을 재건축해서 다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계산할 때 신규 아파트랑 계산하면 별 차이가 없고 도리어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막 던졌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주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들을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공인중개사분 얘기를 듣던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특별히 살 이유가 없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이게 자꾸 뭐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결론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시장에서 시장 주체 참여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시장은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들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저거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재건축 투자하면 돈을 벌어.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대처하셔야지 2030 세대분들은 정신을 잘 붙들어 매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10년, 15년 동안 20대 때부터 15세 때부터 들어온 얘기가 재건축 사면 롯데야 돈 벌어 이 얘기만 들어왔지만 그거는요 1970년도에 한국주택공사 62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아파트를 많이 진 것들이 용적률이 100%, 110% 이래요. 115, 150. 그거를 250% 하면 집이 2배가 되잖아요. 주택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팔고도 부담금을 안 내도 가는 것들은 도리어 더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도배가 되어 왔는데 1980년 중반부터 90년 초에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200%예요. 대부분이. 그럼 100%에서 250% 짓는 거는 당연히 수익이 많지만 200%에서 250% 짓는 거 수익이 많겠어요? 적잖아요. 모자르니까 추가 분담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무조건 투자 대상이라는 건 착각인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짓는 것들은 재건축 용적률이 250%, 어떤 때는 260%, 내진 구조로 짓고 인센티브 받으면 260%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게 새로 지어가지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50%, 500% 돼야 돼요. 그게 집이에요? 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못 져요. 건축비가 1.5배 올라가요. 30층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재건축의 이제 슬럼화나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2030 세대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파트들이 다 슬럼화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좀 좁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가고 있는데 정말 불행한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후세들한테. 이런 부분도 우리 2030 세대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60, 70년, 80년대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작아서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다시 높이려면 홍콩처럼 50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 닭장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막 집을 지면 인구도 감소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딱 전환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거 PF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건설사들을 자꾸 도와주지? 건설사를 도와주려면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환율은 올라가니까 물가는 상승해. 서민들이 힘든데 이거 뭐 하는 거야? 큰 회사들을 몇 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큰 회사 한 두세 군데가 거기도 자본 잠식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미분양이 지금 몇 년 만에 500가구를 넘어섰거든요. 그 미분양 현장들이 준공이 된 데도 있어요. 근데도 다 안 팔린 거예요. 어떻게 싸게 팔아야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벌써 한 2년 돼가죠. 2022년 10월 달에 레고랜드 때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환율은 1,400원대로 가고 그만큼 부동산 PF 문제, 그러니까 PF를 정부가 보증선 건데 못 갚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기관 공사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에 유동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건전한 상태였다면 그렇게 유동을 안 쳤을 거예요. 주택이 분양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정부가 급하게 나섰잖아요. 나서가지고 막 해서 하여간 잘 진정을 시켰는데 새마을금고 사태
그게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지? PF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부가 제대로 이거 PF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건설사들을 자꾸 도와주지?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건설사를 도와주려면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환율은 올라가니까 물가는 상승해. 서민들이 힘든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제 약간의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발표했죠. 이복환 금감원장이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약간 스탠스를 바꿉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계 기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계 기업은 아시죠? 이자도 못 내는 회사. 그러면 이자를 못 내면 문 닫게 되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PF 현장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 현장들이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12월에 그 얘기하기 전에 9월 달인가 PF 로드맵을 발표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태영건설이 팍 터졌죠. 이것도 뭐지? 또 시끄러워졌어요. 태영건설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SBS라는 회사가 옆에 있고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큰 회사인데 왜 태영건설이 이러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른 우리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땅 비싸게 사고 분양이 안 될 수준에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꼭지점에 가는데도 계속 공격적으로 땅을 사고 사업을 막 진행한 거예요. 욕심이 과했던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옆집 과일이 장사가 잘 돼서 막 비싸게 더 사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격대가 됐어요. 요즘 금사과처럼.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사과 농가도 사실 수익이 줄여요. 안 팔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그만큼 비중을 맞춰가지고 팔려줘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더 안 사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제 부동산에도 온 거예요. 가격이 꼭지점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팔린다. 그러면 뭐예요?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낮춰야 되는데 자금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렇게 파는 것에 맞춰서 대출을 받았고 팔아야만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팔려면은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PF라고 그러죠. 본 PF. 본 PF를 안 하게 되니까 브릿지론 상태에서 스톱이 됐잖아요. 그 스톱이라는 얘기 뭐예요? 브릿지론은 이자가 세요. 이자가 높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면 남을 돈 뭐 10%, 15% 보통 사업이 10에서 20%거든요. 최대. 그 돈이 요새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조달금리라고 그러죠. 빌려 쓰는 돈의 금리가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데들 막 12%, 14%고 높은 데들도 6, 7, 8%예요. 그러면 2년이면 16%, 25%막 날아가잖아요. 수익은 다 없어졌잖아요. 손실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돼야 되죠. 그 위험한 현장들이 몇 개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부에서는 괜찮다, 연착륙 한다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것이 괜찮은 것은 부동산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매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버틸 수 있나요? 이자를 못 버티잖아요. 미국이란 큰 나라도 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폭폭 자빠지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수준으로 가는 과정 속인데 4월 15일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에요. 법인들 그 감사 보고서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태영 같은 경우에는 감사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을 받으면 주식 상장,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사유의 시작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좀 안 좋아지지 느낌 받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태영처럼 PF 현장에 이 현장이 만약에 우발체무라고 하죠. 잘못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것도 PF 현장에만 10개가 있는데 좀 큰 회사들은 많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한두 개지만 큰 회사들은 10개가 있다고 할 때 5개 정도는 지금 분위기가 우발체무로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태영이 그렇게 하니까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040%가 나왔습니다. 저번 분기에. 마이너스라는 자체는 일단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1040%는 갚을 돈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자본금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물론 과정 속에서 워크아웃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소질이 있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죠. 쉽지는 않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런데 그 방식으로 큰 회사들을 몇 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큰 회사 한 두세 군데가 거기도 자본 잠식이에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8월 달에 아마 PF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가시화되고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8월 전후로 8월이나 그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이었으니까 1년이면 작년 10월이었고요. 2년이면 올해 10월이잖아요. 그럼 10월 달이 딱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 찍어도 알잖아요. 그러면 10월이 딱 되기 전에 그때 가서 감사를 다시 한번 해야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알겠어요. 아니면 7, 8월만 돼도 느낌이 오겠어요. 그때까지도 분양을 못하거나 진도가 안 나왔으면 그럼 2년 차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자가 8%면 16%고 수익 다 날라가고 손실 확정되고 이런 시간들의 어떤 집결점이 그 시기인 거예요. 7, 8, 9월 그때거든요. 10월은 2년 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하반기에 좀 PF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뭐 막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좀 의아하죠. 의아한데 무슨 약점이 잡혔나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건설사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전세 사기 젊은 분들 피해 볼 때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다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작년 12월에 그때서야 1년 만에 한 개 기업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로드맵이 나왔어요. 로드맵이 나왔는데 그것도 웃깁니다. 그 로드맵이 정부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분양가가 낮아야 사잖아요. 비싸니까.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데 분양가가 원래 현장에 100원이라 그러면 98원에 분양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팔릴까요? 잘못되면 정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MB 정부 때 이걸 말씀드립니다. MB 정부 때는 투명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이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오픈을 잘 안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국민들이나 제가 판단할 때 약간 합리적인 대책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빨리 정리를 하던지, 그죠? MB 정부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양 현장이 분양가가 너무 높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분양이 안 되니까 대출해준 대출기관들도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걸 아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양가에서 10에서 20% 할인해서 분양을 하면 그러면 좀 팔리겠죠? 그 당시에 LTV, 지금 DSR이 그때는 없었어요. LTV를 80%까지 풀어줍니다. 조금만 마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너무 형편없는 현장이고 진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LH가 매입을 70% 합니다. 너희가 이거를 나중에 살릴 수 있으면 환매 조건부로 돈을 투자해주고 이런 형태를 취해서 일단 숨통을 터주고 그 대신에 70%에 만약에 환매 조건부가 아닌 현장들은 70%에 샀으니까 어때요? 일단 적정선이겠죠? 사가지고 분양을 싸게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돌렸어요. 가이드를 정해준 거예요. 분양가를 20, 30% 낮추면 일단 지금 지을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그 가격을 고수하다가 안 팔려가지고 사과가 썩어서 망하듯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사과가 썩는 것처럼 이자가 늘어나는 게 썩는 얘기예요. 환사가 이자가 늘어나면 남는 것보다 더 커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정리하면 손해가 줄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를 명확하게 줬어요. 그럼에도 힘들게 연착륙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그런 투명함이 없어요. 최근에 LH가 작년 올해 매입한 것들이 있거든요. 매입인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줘요. 국민 세금을 자꾸 탕진하듯이.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LH가 발표를 해야죠. 얼마에 사겠다. 시세 대비. 그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국민 세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감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PF 문제가 건설사를 도와주는데 지금 올인이 돼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요번에 이제 또 총선 결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좀 편향적으로, 물론 현장 중에서 좋은 현장인데, 사업장인데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조금 경색이 돼서 이자도 높고 이러면 정말 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와줄만 하다고 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분양가를 10% 좀 할인한다든지 이럴 때 정부가 도와주면 같이 살고 좋잖아요. 국민들은 조금 저렴하게 사고 안정적인 데를, 그런데 건설사는 또 수익은 좀 덜 나지만 바로 정리가 돼서 더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도움이 되고 국가도 돈 들어간 거 안전하게 회수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현장도 많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현장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갖고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하에서 어떤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작년 한때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뭐 미분양 문제다 그리고 PF 대책이 나오고 나서 미분양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한 5만 대까지 내려왔다가요. 갑자기 한 3, 4개월 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분양을 좀 안 했잖아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장들이 분양을 약간 지연한 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를 이 분양가에 팔았을 때 이자도 갚고 자기들도 10% 이익이 남는데 이걸 10% 갖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시행사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고수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미분양 현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자랑 계산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니까 빨리 하루라도 이제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PF 대출 지원책을 써가지고 자기 현장이 해당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물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답을 내야 되죠.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죠. 아니면 파산하든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좀 늘어날 거예요. 하반기에. 늘어나는데 거기서 분양가를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다 봤잖아요. 그동안. 현재 분양가 너무 높다는 거. 서울 일부의 선호 지역은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갈 수 있는 가시화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 일부 선호 지역을 빼고 나머지 현장들은 앞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할인 분양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송파구 쪽에 메인 지점에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는 지역들이 좀 그런데 실제로 뭐 가락동 정도만 돼도 헬리오시티가 있으니까 같은 섹터인데 특징은 뭐냐면 대단지가 아니고요. 일단 소규모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지를 할지라도 고급으로 짓거나 이러면 그 당시에는 분양하면 잘 팔릴 때였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한 현장들이 지금 미분양이 난 현장들이 꽤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미분양이 지금 몇 년 만에 500가구를 넘어섰거든요. 미분양된 현장들이. 그러면 그 미분양 현장들이 준공이 된 데도 있어요. 근데도 다 안 팔린 거예요. 어떻게 싸게 팔아야죠.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말을 못하고 마이너스 한 3억, 5억까지 할인해서 파는 데도 있어요. 뭐 1억, 2억은 뭐 저거고 어느 데는 마이너스 피도 지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송파구 일대, 강남 3구 중에 하나잖아요. 일대에 지금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있어요. 무슨 누엔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플래티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현상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데도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분양가가 계속 분양가 자율화한 이유로 물론 이제 강남 3구는 이제 분양가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하늘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동대문구 쪽도 막 올라갔고 동작구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리스크들이 가시화되고 트리거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락 조정 정상화 조정 기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폭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대응 방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화되는 구간이 들어간 건 맞다라고 제가 분명히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가격에 분양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뭐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주로 투자자가 많지 않을까요? 높은 가격임에도 산 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영끌 일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시장 논리에서 본인들이 잘못 선택한 거니까 주식 비싸게 산 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를 나는 주식을 2만 원에 샀는데 15,000원에 팔지 마라.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아파트에는 이상하게 그런 논리,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 집값 떨어진다라는 약간의 감성적으로.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냉정한 거죠. 안 팔리면 집주인, 소유주, 건설사 입장에서 당연히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산 사람이 나는 사과를 10,000원에 샀는데 옆에서 얘기 잘해서 9,000원에 팔았어요. 그걸 야단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만 감정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자본주의 논리에 배치되고 드릴 말씀은 그거죠. 너무 높다 생각하시면 막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안 사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사시면 되지. 굳이 그 비싼 가격에 그 집을 사신 다음에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만드시는 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이나 루엔샵 이런 것들은요. 한때 청약 경쟁률이 2,900대 1이었어요. 그럼 불과 몇 년 전에 그랬던 현장이 지금 이런 현상을 빚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론이나 주위에서 펌핑을 하고 막 이럴 때 안 좋은 말들 단어 쓰면서 이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머니인사이드 같은 이런 팩트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 유튜브들을 많이 접하시면 쉽게 안 흔들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안 흔들리면 투자나 투기꾼들이 이렇게 펌핑하는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언론도 물론 문제죠. 언론에 뭐 이런 얘기가 100% 맞진 않지만요. 부동산부 기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언론 기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이 갭 투자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기자분들은 일편단심 상승 기사만 써요. 자꾸 좀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세대 주만 청약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좀 활성화 정책 중에 세대 원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아들, 딸이 대학생이다 그러면 19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청약을 제 안사람 4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짜 청약률일 가능성이 높죠. 했다가 계약을 안 한 거잖아요. 결론 미분양 났던 얘기는. 그죠? 2,000몇백 대 1인데 계약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주택가격 30, 40% 막 50% 떨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놔뒀다라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텐데 인위적으로 받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엉켰습니다. 시장이. 최고점 찍었다 푹 내린 건 막 받쳤는데 얼마나 받치겠습니까? 그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좀 많이 팔려고 내놨고 앞으로는 더 그 현상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작년 재작년에 영끌 시절에 2040이 주택 매입에 거의 60% 했잖아요. 그때 역으로 또 매도자들은 당연히 2030분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6070이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많죠. 상식적인 거고. 그분들이 집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 추세는 제가 볼 때 6070이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더 간다면 70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 출하는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제 또래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직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요. 결혼하고 나면은 손자나 손녀를 보고 집에 올 걸 대비해가지고 집을 약간 평수를 늘립니다, 일단. 애들이 막 클 때, 중고등학교 될 때 방도 늘려줘야 되고, 그러면 32평이나 40평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45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결혼을 하느라고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애기들이 막 둘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낳거나 덜 낳아요. 출산율 저조해서. 그러니까 방이 4개인 집을 얻었다가 방이 2개가 비잖아요. 처음엔 좀 놀러 올 거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오버 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다운사이징을 시작해요. 집을 줄입니다. 팔겠죠.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25평이나 32평을 사시다가 32평 살겠죠. 이제 애들이 가고 나서도 사는데 와이프나 신랑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뭐 70대 분들이. 그럼 혼자 32평 있기 적적하거든요, 사실. 그럼 25평으로 줄이게 됩니다. 30평을 또 팔게 되고. 그래서 요즘 국민주택 평형이 25평이라는 게 자꾸 왜 나오냐면 원래 32평인데 다운사이징하고 그쪽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수요 현상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베이비 부모가 고령화가 빨라지는 건 얘기로 들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대형 평형은 제한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고 25평형이 강세를 띌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로 가격 수준도 소득 수준이랑 맞춰보면 딱 25평이 국민평형 가격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물론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다시 32평으로 조금 수요가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전엔 큰 걸 선호했으니까 개발 막 되고 발전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낌이 오죠. 세를 놨을 때 25평, 32평 세를 놨을 때 뭐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그때 수요 반응도 하고 45평 넘어갈 때 수요 반응도가 틀리거든요 지금. 그럼 어떤 것부터 팔겠어요 일단. 큰 것부터 팔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매도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당연히. 왜? 수요가 점점 주는 게 인구 감소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해왔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 피크가 어디였냐를 알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요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주식으로 말하면 높은 가격이니까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70, 80 세대들은 좀 많이 팔려고 내놨고 예전에도 앞으로는 더 그 현상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 좀 같이 보시고 신도시 물건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경쟁을 하면서 어느 뭐 몇 년 뒤까지는 이게 정점을 이루겠지만 그 뒤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또 시작된다는 걸 미리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많은데 일부 계층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이자나 이런 부담으로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적정 가격에서 내가 버는 소득에 우리가 뭐 DSR, DTI 얘기하잖아요. 소득이 한 20, 30% 들어가도 좀 부담되는데 지금 보면 뭐 40%, 50% 이자하고 원리금 내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무주택자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택 매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조정받는 게 보이고, 그리고 향후에 인구 텀은 벌써 30년 세대니까 출생률이 점점 적어지고 어느 점에 가서는 좀 시장이 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전부터 다시 살아나려면 아기들이 예전처럼 출산율이 0.7이 아니라 2.5, 3 이 정도 돼야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재 재고량보다. 그럼 그 텀 20, 30년은 답이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서울의 핵심 막 서로 올려놓은 거 빼고 나머지는 교통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보이시죠. 교통이 편해지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격이 도심 핵심 지역보다는 한 템포 떨어진 곳들이 가격 조정이 더 빨리 오겠죠. 근데 가성비를 따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도심도 하방 압력을 역풍선 효과를 받겠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동안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바다에 가면 다 수영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영하잖아요. 진짜 물을 싫어하면 물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를 차지하고 일단 배를 띄우면 물에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만 그 배를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실을 달아가지고 배가 안 내려가게 억지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배를 크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뭐 인구를 늘린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가는 방향은 분명히 일본과 똑같은데 가격의 하락이 됐다가 회복하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이 줄자보다 한 세대는 봐야 되니까 일본은 뭐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근데 인구 감소가 좀 악재예요. 우리도 20, 30년을 가지만 진폭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은 대출이 그 당시에 버블 일어날 때요. 그 대출 수준도 100%, 105%였습니다. 집값의 100%.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과다했고 기업들이 또 많이 샀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다 자빠졌죠.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일본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걸 제어를 들어왔죠. DTI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죠? 대출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욕을 그때 많이 먹었지만 결론적으로 충격을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또 많이 또 펌핑이 됐어요. 대출 늘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일본하고 다른 점은 대출의 양이나 폭이 우리나라가 좀 관리를 좀 잘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하고 저금리 기간 동안 주택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폭은 일본은 급하게 90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한 60도나 45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일본은 거의 뭐 고점에 대비해 어떤 주택가격 수준이 주택 소득에 비교하면 100원에서 뭐 500원 뭐 이런 갭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폭이. 그러면 선으로 따지면 일본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됐다가 조금 낮게, 작죠, 폭 구간이, 밴드가. 그래서 일본의 형태는 무조건 저는 또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피부를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그렇게 당한 것이고, 당한 거기보다는 벌어진 결과고요. 우리는 학습 효과도 있고 그 사이에 20, 30년 동안에 금융 툴이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우리 PF 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겠죠? 그 방향성은. 그래서 진폭은 다르나 방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시고 인구 감소를 체크하시면, 제가 미래 시장에 심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10대들한테는 집 걱정하지 마라. 그냥 몸만 있으면 집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시기가 안 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뭐 질문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 내리냐. 언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아니라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 내렸다고 생각할게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오늘이면 오늘인 거죠. 50%면 정상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 무주택자가 살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이 아니라
5년 뒤에 그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에서 M2 통화량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오버페이스가 돼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받는 타임에서 알맞는 적정점이 오겠죠. 그때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이 제가 볼 때 짧으면 빨리 오지만 늦어도 2, 3년 안에 무조건 온다라고 보는 게 99% 정도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보셨는데 가격대가 만약에 한 달 뒤에 만약에 50%대 내면 그게 그날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격을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적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파트의 적정 가격. P는 I분의 R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 배당률, 수익률, 금리,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적정한 수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금 금리가 4%인데 주택의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5%다. 적정하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8%다 이러면 주택을 막 사러 가겠죠, 사람들이. 근데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2%예요. 예금 금리는 4%예요. 주택값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이 가격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적정 가격이 되는 순간이 이제 바닥인 건데 그 기간이 위기나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오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22년도에 한번 겪으셨잖아요. 서울 주택가격 30-40% 50% 떨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오는데 그거를 정부가 놔뒀다라면 그 당시에 놔뒀다라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텐데 이걸 좀 인위적으로 바치다 보니까 경착륙을 걱정해서 너무 걱정했죠. 지금은 더 엉켰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이 앞으로 올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는 분들은 꼭 이렇게 머니인사이드나 이런 걸 안 보는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팩트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혼동스럽긴 하지만 잘 버티고 계세요. 버틴다는 표현은 그렇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집값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살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당분간 그런 시간은 몇 년 동안 오지 않을 거예요. 괜히 예전에 2030 뭐 부자 된 사람 이런 거 모델 잘못 들어가면 정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데이터, 경제 지표든 부동산 지표든 다 조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CPI, PPI, PMI 다 금리 인하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당분간 현재의 금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계속 늘고 경매물건 늘어나는 거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시장이 좋은데 경매물건이 왜 늘어나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분들 전혀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속살이. 여기가 꼭지구나 다 봤잖아요. 최고점 찍었다 푹 내린 걸 막 받쳤는데 90%, 80%까지 먹어가고 다시 또 내리니까 또 받쳐주고 얼마나 받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리한 주택 가격은 결국은 조정받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스키의 데드캣 바운스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불황, 호황이 경제 사이클이 나오고 그죠? 지금 불황기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불황 침체기로. 이때 무슨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긴 안목을 가지시고 조금 경제 프로그램, 경제 사이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좀 챙기시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신생아론이 금리가 저렴하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다만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공공분양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나올 때 분양가가 시세 80% 수준인데 잘 검토하셔서 이 정도면 신축이잖아요. 시세보다 80%인데 신축이라는 점을 가성비를 따져보셔서 3기 신도시 입지 좋은 곳들은 제가 볼 땐 공격적으로 주택 마련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히 대출이 80%까지 되고 사업별로 좀 다른데 80%까지도 뭐 좀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반기에는 공공분양에 조금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민간분양은 고분양가로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 고분양가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2009년도에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분양가 활성화 정책, 건설사 활성화 정책, 부동산 부양책 썼어요. 쓰니까 분양이 또 잘 됐습니다. 그러고서 2011년, 12년에 입주할 때
사무저축은행을 필요한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에 분양했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 P가 30~40%가 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막 분양가들이 입주할 시점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민간 분양은 막 쫓아가실 필요 없고 조금 기다리셔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물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임차권 등기 아시죠? 임차권 등기. 주인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줘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주인의 동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냥 임차기가 지났는데 예전에는 돈 안 주고 배째라 하는 주인도 있었어요. 임차인이 들어와야 주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임차인이 그냥 법원에다 등기하고 경매 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새 주인들이 조금 조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임차권 등기 숫자가 또 늘어났어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배 수준이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뭐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하지만 그 전세 가격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고점에서 지금 다 20% 30% 내린 데가 많아요. 그럼 역전세 났잖아요. 그 역전세 날 것 때문에 정부가 임대인들한테 전세 보증 반환 대출을 끊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도 대출 받고 있고 임대인도 대출 받고 있고 아이러니한 지금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7월의 끝이에요. 7월의 끝이라는 얘기는 돈이 없잖아요, 나라에. 그죠? 그 부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임차권 등기 매물이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면 경매 매물로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그 시기가 올 하반기랑 딱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실 때 금매 물건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지만 금매라는 게 뭔가요? 갑자기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완매라 그럴까요? 천천히 완만하게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것들 물건들이 꽤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완급매, 완만한 금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그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급한 분은. 급하면 정말 5천 이런 거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급급매는 없지만 완급매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